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침마다 드시는 그 한 잔, 그리고 장을 볼 때 자주 집어들게 되는 몇 가지 음식들, 혹시 설탕보다 더 조용히 우리 혈관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 음식을 줄이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것들 중에는 설탕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혈관과 간, 심장에 조용히 부담을 쌓아가는 음식들이죠. 오늘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5가지 함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 합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한때 아침에 믹스커피를 타는 그 달큰한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물을 붓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젓다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점심만 지나면 이렇게 쉽게 피곤해질까? 왜 오후만 되면 다시 당기고 또 한 잔을 찾게 될까? 많은 분들이 하루에 두세 포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 문제는 그 양이 아니라 매일이라는 점입니다. 믹스커피 한 포에는 커피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설탕이 들어가고 프림이라고 부르는 크리머가 들어갑니다. 이 프림은 부분경화유나 포화지방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와 당과 기름이 한꺼번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셈이죠. 이 조합은 혈당을 갑자기 확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내보내고 그 결과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피곤함과 허기가 몰려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를 마시면 이 출렁임이 더 심해집니다. 간과 혈관에는 누적된 부담이 쌓이고 피곤하고 당길수록 다시 손이 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들도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다리가 저리거나 붓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악순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혜분이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 74세이신 분이었는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믹스커피 한 포, 점심 식사 후에 한 포, 저녁 텔레비전 보면서 또 한 포를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를 못 느끼셨대요. 그냥 입이 심심하고 달달한 게 좋아서 마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너무 졸려서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깜빡 잠이 들었고 저녁에는 종아리가 저리고 발목이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고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고 걱정이 되셨죠. 그때 제가 그분께 하루 믹스커피 섭취량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한 잔은 블랙커피로 바꾸고 정 힘들면 우유 한 스푼만 넣어서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과일 한 조각으로 대신하고 저녁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정말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입맛이 싱겁고 졸음이 더 쏟아지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4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졸음이 예전보다 덜했고 저녁 무렵 다리 저림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에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요.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는 게 보였습니다. 정예분 어르신의 경우처럼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빈도와 타이밍입니다. 블랙커피 한 잔으로 일주일 정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쓰고 낯설지만 혀가 점점 적응합니다. 블랙이 정말 힘들다면 우유 한 스푼만 넣어 보세요.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달달함이 그리울 땐 사과 한 쪽이나 귤 한 개로 입을 달래보세요.
과일 속 천연당은 믹스커피에 정제된 설탕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은 블랙으로 드셔보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전에 작은 크래커 한 장이나 우유 몇 모금으로 속을 먼저 달래면 혈당이 덜 흔들립니다. 컵 옆에 하루 한 잔이라고 작은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면 실천이 더 잘 되거든요. 소시지, 햄, 베이컨은 정말 간편하죠. 냉장고에서 꺼내서 후라이팬에 살짝 구우면 금방 한 끼가 됩니다. 맛도 좋고 아이들이나 손주들도 좋아하니까 자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혹시 발목이 자주 붓고 혈압이 들쭉날쭉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장바구니 속 가공육 빈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보존을 위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첨가됩니다. 여기에 포화지방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트륨은 우리 몸속 수분을 붙잡아두면서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아질산염은 조리 과정에서 열을 받으면 니트로소와 함물이라는 물질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 혈관이 점점 굳어지는 길을 돕는 셈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이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나모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2세이신 분인데 야간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밤 근무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소시지 빵이나 햄 샌드위치를 자주 사 드셨습니다.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냉장고에 있는 소시지를 구워서 밥과 함께 드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발목이 팽팽하게 부어올라서 양말을 신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한참 동안 자국이 남아 있었죠. 혈압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정상 범위였다가 어떤 날은 확 올라가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나트륨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야 걱정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일주일 동안 드신 음식을 적어 보시라고 했더니 거의 매일 소시지나 햄이 들어간 식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가공육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빈도와 양을 정해 보자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손바닥 절반 크기를 넘지 않는 양만 드시기로 했습니다. 대신 평일 단백질은 삶은 달걀, 두부, 고등어 같은 생선으로 채우기로 했죠. 야간 근무 시에는 미리 삶아둔 달걀 2개와 바나나 1개, 작은 주먹밥을 싸 가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2주는 입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가공육의 그 짭짤하고 강한 맛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주째부터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확실히 줄었고 발목도 예전처럼 심하게 붓지 않았습니다. 혈압 수치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다리 저림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다고요. 무엇보다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니까 낮에도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공육을 모두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빈도와 양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바닥 절반 크기를 넘지 않기. 이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서도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평일에는 생선, 두부, 달걀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만약 가공육을 드셔야 한다면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겉에 묻은 기름기와 염분이 어느 정도 빠지거든요. 이번 주 장보기에서 가공육 한 가지만 빼보세요.
대신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 꽁치 통조림 하나를 담아보는 겁니다. 냉장고 문에 대체 리스트를 적어 붙여두면 손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갑니다. 달걀, 두부, 물이나 올리브 오일에 담긴 참치 통조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삭하고 고소한 과자, 크루아상, 패스트푸드의 감자튀김. 입에 넣으면 정말 행복하죠. 그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향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혹시 먹고 나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자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삭한 음식들 대부분은 마가린, 쇼트닝, 부분경화유로 만들어집니다. 이 기름들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성분이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그러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돕습니다. 포장지에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적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건 1회 제공량 기준이거든요.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으면 여러 번 먹는 셈이니까 결국 트랜스 지방에 노출되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들도 간식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꾸 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경자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 69세이신 분인데 합창단 활동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합창 연습을 가시는데 연습 전에 간식을 챙겨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크루아상 하나, 버터 쿠키 몇 개, 달달한 페이스트리 같은 걸 가방에 넣고 가셨죠. 연습이 2시간 정도 이어지다 보니 중간에 출출해서 먹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노래도 신나게 부르시고 돌아오셨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합창 연습이 끝나고 나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했어요. 저녁 먹을 때쯤이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트림이 자꾸 나왔습니다.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부근이 불편해서 잠들기가 어려웠죠. 처음엔 소화제를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자 걱정이 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분께 평소 드시는 간식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과자 봉지들을 꺼내서 성분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크루아상, 쿠키, 파이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부분경화유였습니다. 그분은 그때까지 부분경화유가 뭔지, 그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부분경화유는 트랜스 지방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이고 이게 우리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식 메뉴를 완전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합창 연습 전에는 견과 한 줌과 귤 한두 개를 챙겨 가시기로 했어요. 집에서는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 드시고 빵이 정말 먹고 싶을 때는 통곡물빵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과자는 아예 사지 않기로 하셨죠. 처음 일주일은 입이 심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바삭한 식감이 그리웠다고요. 하지만 2주째부터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합창 연습 후에 속이 쓰린 증상이 확 줄었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었고 밤에 누웠을 때 명치 부근이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트림도 거의 사라졌고 잠도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경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삭한 과자를 포기하는 게 처음엔 아쉬웠지만 몸이 편해지니까 그 아쉬움이 금방 사라졌다고요. 무엇보다 합창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간식의 고정 메뉴를 새로 만들어 보세요. 견과, 제철 과일, 플레인 요거트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빵이 정말 먹고 싶을 땐 통곡물빵을 선택하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를 곁들여 보세요. 외식할 때도 세트 메뉴 대신 단품으로 주문해서 튀긴 음식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오늘 과자 한 봉지를 꺼내서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부분경화유나 쇼트닝, 마가린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과감하게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먹을 간식을 미리 정해서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두세요. 월요일은 견과, 수요일은 과일, 금요일은 요거트 이런 식으로요. 정해놓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집에서는 기름을 아껴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쓴 기름을 다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리기 아까우니까요. 튀김을 한번 하고 나면 기름이 아직 깨끗해 보여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음에 또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혹시 기름을 다시 쓸 때 연기가 올라오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그 연기와 냄새는 우리 몸에도 경고등을 켜는 겁니다. 기름은 한번 가열하면 산화가 시작됩니다. 그걸 또 가열하면 산패가 진행되고 산화 지질이 늘어납니다. 발연점을 넘어서면 알데하이드류 같은 유해 부산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속쓰림, 트림, 메스꺼움 같은 불편함을 키웁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과 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혹시 튀김을 하고 나서 속이 불편하고 다음 날까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한희철이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 75세이신 분인데 손주들이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튀김을 좋아하니까 닭강정도 해주시고 감자튀김도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기름을 매번 새로 쓰기엔 아깝다고 생각하셔서 한 번 쓴 기름을 거르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두세 번은 기본이고 때로는 네다섯 번까지 같은 기름을 쓰신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맛있게 먹고 본인도 뿌듯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튀김을 하고 나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고 트림이 자꾸 나왔습니다. 밤에는 명치 부근이 불편해서 자세를 바꿔가며 잠을 청해야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고 목이 칼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걱정이 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튀김을 하는데 기름에서 연기가 확 올라오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죠. 제가 그분께 주방에 있는 기름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기름은 색이 진하고 탁했어요.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름은 한 번 쓰면 산화가 시작되고 여러 번 쓸수록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늘어난다고요. 특히 연기가 나는 건 발연점을 넘었다는 뜻이고 그 연기 자체가 유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기름은 무조건 1회 사용 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스티커에 일회용이라고 써서 기름통에 붙여뒀어요. 둘째, 튀김 대신 찜이나 오븐 구이로 조리법을 바꿨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치킨은 에어프라이어로 만들기로 했고 감자튀김 대신 오븐에 구운 감자 외지를 만들어주기로 했죠. 팬 요리를 할 때도 소량의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했습니다. 튀김의 그 바삭한 맛이 그리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고 소화도 훨씬 잘 됐습니다. 트림도 줄어들고 밤에 명치 부근이 편안해서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입맛이 살아나고 목이 편안했습니다. 한 달 후에 손주들이 다시 놀러 왔을 때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치킨을 줬더니 아이들도 맛있다고 먹더랍니다. 한희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편해지니까 손주들 돌보는 게 더 즐겁고 요리하는 것도 더 재미있어졌다고요. 주방에 일회용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기름 사용 후 바로 폐기하세요. 튀김이 정말 당기는 날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하는 겁니다. 외식할 때도 튀김 메뉴 대신 구이나 수육을 선택하세요. 가정에서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는 튀김 영예 챌린지로 가보세요.
냄비 속 기름색이 진해지면 바로 폐기하고 팬에서 연기가 나면 즉시 불을 끄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몸이 확실히 편해집니다. 라면, 국물, 찌개, 젓갈, 장아찌. 나는 단 것보다 짠 걸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짭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밥이 술술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선생님들, 혹시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혈압이 오르내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루 소금 섭취량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과 뇌, 신장이 부담을 받게 되죠. 특히 당뇨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설탕 관리 못지않게 소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나트륨이 곡물 요리와 가공식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5가지 음식 함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믹스커피의 달달한 유혹, 가공육의 간편함, 바삭한 과자의 고소함, 제사용 기름의 전략심리, 짭짤한 국물의 시원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위험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전한 금지가 아닙니다. 빈도와 양 그리고 조리법을 조금씩 바꾸는 작은 전환입니다. 내일 아침 믹스커피 대신 블랙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 장보기에서 가공육 1개를 빼고 달걀이나 두부를 담아 보세요. 과자 봉지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부분 경화유가 보이면 과감히 반납하세요. 주방에 일회용 스티커를 붙여서 기름 재사용을 막고 저녁 국물을 절반만 남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뒤 거울 속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붓기가 줄고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하루가 더 편안하고 활기차지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변화 기록표까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